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현직 금통위원도 찾아듣는 영혼의 연각자 우석진입니다. 이제 다시 재개를 하셨네요. 예. 전현직 그냥 금통위원도 좀 지난 며칠 동안 만났는데 잘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현직이면 최소 2명을 확보하신 거네. 2명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듣고 난 평은 어떠시던가요? 너무 욕하지 마라. 우리도 괴롭다. 네. 너무 욕하지 마라. 네. 예.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그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부상한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 예,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게 우리 그 총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민의를 표출을 했는데 그 이제 뭐 심판 선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1번이 경제예요. 근데 그거를 책임졌던 추경호 전 부총리 대구 달성에서 출마하셔가지고 뭐 비교적 손쉽게 되셨는데 이분이 다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유력하다. 네. 참 이게 민심을 받드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이게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현직 금통위원들이 그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른 좋은 많으신데 알겠습니다. 굳이 책임져야 되는 분이 네. 원내대표까지 하신다니까 참 대단한 여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바로 이제 여기도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중산층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추려주시면. 이게 지금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그 황수경 박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통계 조작 사건 났을 때 통계청장 하시던 그분이에요? 그분이십니다. 그분하고 이제 그 KDI에 이제 대학원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 KDI 이제 스쿨이라고 하는데 대학원에 이창근 교수하고 이제 공조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보고서인데 요게 보니까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좀 화제이기도 하고 보수지 중심으로 지금 요게 조금 이렇게 내용이 조금 퍼지고 있어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있다. 하여간 뭐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 보면은 니네가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니네가 자학적으로 니네가 너무 얘 자신은 내려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쉽게 하면 이제 옛날로 보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어. 많아. 먹고 살만한데 뭐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중산층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연구 자체는 제가 이제 이게 페이지가 한 250페이지 됩니다. 제가 또 왜 이렇게 두껍네요. 예.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설문조사가 들어가는데 3,0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했어요. 꽤 되네. 3,000명이면은 요거 1인당 적게 보면은 한 5,000원에서 많이 보면 한 10,000원 정도. 여론조사 비용? 예, 비용이. 예. 그러면은 3,000명 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3,000만 원 들어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보통 연구로서는 단발성 연구로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요 두 분이 또 연구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며칠 사이에 각을 잡고 얘가 읽어봤는데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니 저는 아까 그 여기도 이슈에서 전할 때 저도 동의하기 어려웠던 게 중위소득 기준으로 75%부터 200% 범위 안에 있는 게 중산층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OECD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167만 원이더라고요. 167만 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중산층이 됩니까? 167만 원은 아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중위소득의 70. 이게 이제 4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보면은 대충 중위소득을 한 500만 원 정도 전후로 보시면 돼요. 4인 그러니까 중위소득 500. 가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 기준. 가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한 75%니까 한 400만 원. 저는 167이 아니라 그걸 뭐 4인으로 나누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4인으로. 1인으로 전환을 해보면. 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할 때나 정책할 때 보통 지금은 표준 가구가 4인 가구예요. 그래서 4인 가구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계산을 하고 거기다 정책을 맞춰가지고 한 다음에 요거를 혹시 1인 가구가 필요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가구 균등화 지표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예, 1인 가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무튼 근데 동의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모호한 개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중산층이니까 중과 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이라고 하는 건 막스 베버의 이제 그 계층론에서 뭐 상중하할 때 중이고 산은 이제 요 막스가 말하는 이제 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산이라는 개념을 합쳐가지고 중간 생산 계층이다, 중산층이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정의가 잘 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할 때는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놔두고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듣고 계신 이제 우리 촌철님들도 다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우리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이제 선진국들도 중산층을 그러니까 미들 클래스 중간 계층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달라요. 예컨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뭐 것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어를 좀 할 줄 있냐 아니면 스포츠를 즐기느냐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를 하고 있느냐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자신 주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 클래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중산층 그러면은 이게 소득 자산 어디 근처 집안채 갖고 있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좀 선진국과 좀 달라서 연구하기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개념이기는 한데 요게 과거부터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중산층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중산층 70% 시대 열겠다. 기억나요. 뭐 그렇게 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이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된 거는 정의는 잘 안 돼 있지만은 중요하게 된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중산층이 많았다가 특히 80년대는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고속으로 이제 고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 3조 호황기였어요. 예, 그래서 확 늘어났다가 우리 뭐 자가용 시대를 열었다 뭐 이런 뭐 맞아요. 예, 자가용 산다 이제. 마이카 시대. 그 전에는 우리 칼라 텔레비전 산다.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집 산다. 맞아요. 이랬다가 자가용 산다. 뭐 이런 시대로 이게 중산층이 좀 늘어났던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IMF 위기 겪으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겪으면서 최근에 이제 흑수저 얘기 막 나오면서 우리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보고서는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 의미에서 중산층은 무엇이냐를 뭐 우리 잘 정의가 안 됐으니까 이제 OECD의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더 정확한 중산층이 아니고 중간 소득 계층이에요. 그렇죠. 미들 인컴 어너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소득만 가지고 따진 건가요? 여기 이제 자산도 조금 나중에 들어오긴 하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득 기준으로 중간 소득 계층이 어디냐 그렇게 따져 보니까 가구 중위 소득의 75%에서 200% 안에 들어오는 그 가구가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얼마큼 되느냐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400 몇십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한 조금 넘어가는데 그렇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400만 원 그 정도 사이에 들어오는 그 만 원 단위는 조금 틀립니다. 뒤에 조금 붙는데 여하튼 떼고 그거 떼고 400에서 1,000 사이라고 보면은 요게 이제 2011년도에 51% 52% 그 정도였는데 2021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한 6% 정도 늘어가지고 한 57%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는 지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소득 계층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 놓고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 하층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아까 그 그림 하나 있으면 보여주시면은 저거?
저게 이제 요 보고서에 나온 거를 이제 그 뉴스원에서 그래프를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것보다 네. 가져오자 그래서 가져왔는데 네. 저 이제 가로축이 이제 소득 계층에 소득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이 100만 원 이하고 맨 오른쪽이 7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상이면은 요 설문상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막대기의 넓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내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느냐, 중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요런 겁니다. 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700만 원 이상 버니까 요 설문상으로서는 이제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노란색이잖아요. 네. 내가 중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춰보는 낮춰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하한다고 표현해. 자기 비하다. 네. 자기 비하. 네. 자기 비하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나중에 이제 저게 이제 저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에 지금 11.3이라고 됐는데 빨간색인데 저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내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자기를 객관적 위치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거하고 주관적 인식하고 객관적 위치와 주관적 인식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11%고 저기서 맨 아래 있는 12%는 나는 돈을 많이 벌지만 하층이다. 이런 사람도 12%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 위치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건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소득 범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네요. 다르긴 하죠. 맨 아래 보시면은 아까 맨 아래 보시면은 저거 맨 왼쪽에 이제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인데 한 72%만 내가 하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1%는 내가 최상층이다. 내가 100만 원 이하 받지만은 나 프라이드가 있어. 네.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격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 연구에서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요게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내가 낮게 보는 경향이 지금 보여지는데 자기 비하적인 경향이 보여지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로 보여지냐면은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이 자각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그럼 그건 이제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예.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예. 내가 뭐 전문직하고 공부도 잘했지만은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애가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이란 게 항상 위만 쳐다보면 자기 위치는 항상 아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컨대 그 변호사나 의사들이나 지금 뭐 특히 이제 의사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한테 우리 아들 때 의대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야 보내지 마. 의대 힘들어. 의사 힘들어. 옛날 의사가 아니야 힘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다. 소득은 높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직업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소득이 높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안 할 있죠. 수도 있죠.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로스쿨 야 보내지 마. 옛날 변호사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교수님 자제해보니 교수 되겠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교수는 직업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객관적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역시 안 많다고 하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라는 직업은 내가 보고 싶은 책 논문 마음껏 보고 네. 쓰고 싶은 걸 마음껏 쓰고 네. 가르치고 싶은 거 마음껏 가르치고 이래도 돈 받는 직업이 몇 개 없어요. 네. 보통은 하기 싫은 거를 했을 때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이 하기 싫은 걸 내가 대신해 줄 때 그때 돈 받는 거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범죄자를 만나준다든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든가 그렇죠. 이 힘든 거를 했을 때 이제 보상이 되는 건데 근데 교수는 이제 직업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보상을 받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데 이게 좀 나쁜 게 뭐냐면은 누가 뽑아줘야 돼. 내가 대학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진입장벽이 높다? 아니, 그러니까 좀 잘 보여야 돼. 네. 네. 공부를 잘한다고만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하튼, 예, 뭐 직업에 이런 뭐 장단점은 뭐 있겠지만은 여하튼 이런 자기 비하적인 경향이 지금 이 전문직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연구를 정리를 하면은 객관적인 위치와 주관적인 자기 인식 차이에는 지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비교되는 다른 연구도 있다면서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설명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상층인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거를 비상층이라고 이 연구는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정확히 심리적으로는 비상층이다. 원래는 상층인데 심리적으로는 비상층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고 막 이러니까 여론 형성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오피니언 리더가 되죠.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중산층의 껍데기를 쓰고서 과대 대표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경제 정책이나 평가, 교육 정책, 네, 뭐 네. 조세 정책, 재분배 정책에 있어가지고 왜곡이 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상층들은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걸 좀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갖고 되죠.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보통 집이 없는 오거나 내가 전세나 요 월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좀 안정되길 좀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원래 상층인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상층이라고 들어와서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은 집값 좀 올리게 되는 이런 정책을 지지할 수가 있다. 그러겠죠.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하지만 반면에 또 재분배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소득이 있는데 자기 인식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재분배 정책 잠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 연구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요 인식을 교정을 해준다. 너가 지금 중산층을 생각하지만은 사실 너 중산층 아니야. 너 상층이 맞아. 이렇게 인식을 교정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태도를 바꾼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교정을 해줘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뭐 중산층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소득 보니까 선생님 상층이네요. 그럼 나는 재분배 정책 별로 원하지 않는다. 아, 그런 식으로 바뀐대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제가 좀 저희 연구하시는 분 다 아는 분들인데 좀 나쁘게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원래 니네가 상층인데 잘못 알아가지고 네가 지금 재분배 정책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네가 네 위치를 알면은 그렇지 않을 걸. 이런 이런 결론에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수지가 대거 가져다 놓고 이걸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상반된 연구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조세재정 연구원의 이제 홍범교 박사님이라고 네. 요번에 이제 정년 퇴임하셨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30년 이상 조세 연구 하시다가 네. 최근에 정년 퇴임하셨는데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이 지금 형태로는 안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보고서를 내고 정년 퇴임하신 겁니다. 강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내놓는데 일단 현재 누진세 가지고는 소득 양극화를 막을 수가 없다. 네네네. 예, 특히 요런 지금 세제 가지고는 그리고 요런 재정이나 조세 시스템 가지고는 세대 간의 불평등을 또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데요? 차등 투표를 해야 된다. 차등 투표? 우리 보통 민주주의 사회에 보통 투표 올리는 보통 선거 아닙니까? 1인 1표제. 그렇죠. 투표수를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1주 1표고 1주 1표고 민주주의는 1인 1표인데 네. 1인 1표를 해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하자는 예를 들어서 20대는 5표 행사하고 50대는 3표 행사자. 그래서 표를 보고서는 이제 20대는 이제 4표로 나오는데 여하튼 하여간 요거를 연령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게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이고 이제 정치인이 이랬으면은 완전 신문에 도배돼 가지고 완전 매장될 의견인데 여하튼 이제 그 더 이상 정부에 속박되지 않는 국책연구원 연구만 30년 하시는 박사님이 퇴임 직전에 보고서를 내고
나갔다. 이 비스무리한 주장을 했던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고초를 겪은 거 알고 계시죠? 겪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혼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는 최근 이제 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보면은 세대 문제가 나왔죠. 세대 문제가 나오는데, 예. 이 젊은 세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이익은 누가 대변할 것이냐.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인구 구조가 지금 역피라미드 형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고령층은 자꾸만 늘어나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적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1인 1표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우리 시스템에 따르면은 많은 계층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 결정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차등해서 해야 된다. 교수님의 뉘앙스를 보니까 뭔가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아니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뭔지는 알겠어요. 네,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1인 1표를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1인 1표를 그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게 저는 방어막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예, 왜냐하면 표를 우리가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았을 경우에 권력 있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유리한 계층으로 표를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편향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은 이제 뭔가 형평하게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권력을 쥐면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 계층이 표를 더 많이 행사해야 된다는 논리는 얼마든지 그렇죠. 개발해서 언론 장악해가지고 순식간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사실 생각을 해본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좋은데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문제가 세대의 문제라고 하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건 깔려 있죠. 여기에는. 그거는 깔려 있죠. 여기는 일정하게 동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뭐 우리 이제 연금 문제 나오고 있는데 연금 문제를 우리 세대가 지금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제도를 이제 흔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의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요. 선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세대 가지고는 소득 재분배가 안 된다. 그리고 세대 간 재분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과연 이렇게 그럼 차등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주었을 때 그럼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저희 선배님인데 좀 죄송하지만 좀 나이브하시다. 그래 결론은? 결론은 버킹엄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버킹엄? 옛날에 선전에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선전이 있었죠. 아재 개그고. 결론은 저한테 용역을 주시면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고 대수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져볼 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어떤 점이? 왜냐면은 이제 1.3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분기별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전 분기 대비 1.3이 1, 2, 3월 동안에 1.3%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 이렇게 늘었다는 거니까 여기 분기에 1.3% 늘었다는 거니까 단순히 4분기를 계산을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5%가 넘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5.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보통 우리가 2% 초반대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지금 3% 이상 경기가 아주 성장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초과 달성도 지금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때 되는 거냐면은 막 불타야 돼요, 지금 막 불타야 됩니다. 지금. 불타오르네.
화랑이어야 돼, 화랑. 근데 지금 우리가 화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님이 전분기가 엉망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전문기가 엉망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분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대통령실하고 기재부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정확히 워딩이 이거예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갔다. 예. 사실 이거 그린라이트인데 녹신호인데 왜 청신호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재입니다, 아재. 예. 예. 옛날에 우리 빨간불 파란불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파란불 아니잖아요. 녹색불이잖아요. 네. 넘어가요. 그린라이트인데.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그 소신, 우리가 방향은 맞다. 이대로 가야 된다. 요런 것이 지금 담겨 있는 거고. 그걸 강화시켜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들뜨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생겼어요. 엉덩이 들썩들썩합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기재부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고 기재부하고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회의를 막 이제 여는 거예요. 엉덩이 들썩들썩합니다. 제가 이제 기재부 취재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 워딩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다 들어보고 제가 제 워딩으로 이제 그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선거에서는 졌지만은 경제에서는 이겼다. 우리 진심이 통했다. 예.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티가. 그럼 아까 모두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좀 수정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제 평가까지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작년 마지막 분기 4분기예요. 4분기 대비 이제 우리가 1.3% 늘었다는 거니까 그 자체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뭐였는지 분석 좀 한번 그렇죠. 해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부가 내놓은 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분기별로 어느 정도 늘면 좋냐 이거를 숫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0.6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요? 그 숫자가 왜? 그게 보통 분기별로 평균 0.5에서 0.6 정도를 보통 성장을 해요. 그래서 64, 24에서 24에서 2.4%를 하거나 2.0%를 하거나 최근에 이제 그 정도를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저기 이제 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내 총생산이 이제 어떻게 늘어났느냐에 대한 항목별 이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윗칸에 보면 국내 총생산 GDP가 있는데 2023이라고 되어 있는 게 1, 2, 3, 4분기 가는 거고 맨 오른쪽이 2024년도 1, 4분기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저게 보통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분기는 0.2, 0.6, 0.6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1, 4분기가 1.3이 나온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2배 나왔잖아요. 2배. 예. 그리고 과거로 가보시면 2022년도 4, 4분기는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렇네요. 그 많이 성장하다가 그 이후로 현저하게 0.3이나 0.6 쭉 이렇게 와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이게 점프를 했으니까 왜 점프를 했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점프? 왜냐면 이걸 봐야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늘은 것인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분야별로 나오잖아요. 분야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막 이렇게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4년도 1사분기 숫자를 보다 보면은 제일 큰 숫자가 2.7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저기다 표시해 놨는데 건설 투자.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가 전분기 대비 2.7%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가장 많이 는 기여도가 높은 게 건설 투자입니다. 저게 견인했다? 저게 가장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2.7% 왼쪽 보시면은 마이너스 4.5%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건설 투자가 확 꺼졌다가 이게 2.7%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무슨 효과다?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꺼져가지고 이게 조금만 올라오도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예. 이제 요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0.9 수출. 요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왜요? 이건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뭐 수출 잘 하라고 뭐 무슨 박람회 이런 거 하는데 도움 줬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 정책 영역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치는 건 아니고
외국이 잘한 거죠. 외국 정부들이.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 수출이 는 거는 이제 그 IT 중심으로 반도체나 뭐 전자제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IT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 우리가 그 반도체 들어가는 기기들이 보통 내구재들이 많거든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제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들이 이제 굉장히 반도체가 이제 HBM이라고 이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많이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출이 늘었다. 그리고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수입이 그렇죠. 마이너스로 0.7%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소득이 우리가 물건 사는 게 줄었다는 얘기니까. 소비도 줄었고. 예, 우리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입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에 기인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중간재를 수입해서 그렇죠. 가공해서 수출해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중간재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업들이 전망을 나쁘게 본다. 예, 그래서 앞으로 수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 투자하고 네. 수출 빼기 수입이 순수출이거든요. 네.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었으니까 순수출이 늘어났어요. 요게 우리 지금 1.3%를 견인하는 두 개의 축이다. 그러면 이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 이제 두 가지인데 건설은 지금 우리도 몇 번 했지만 뭐 PF 문제다 그러면서 뭐 어렵다고 뭐 엄청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늘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그 SOC 중심으로 조기 집행을 엄청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서. 예.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년 4, 4분기에 비해 봤을 때는 좀 화랑입니다, 조금. 예,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속하기 힘든 게 금리도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돼 가지고 문제도 생기고 있고 분양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견인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경기 우리 사이클 타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그 파도 타는 거에 이제 비교를 하는데 서핑하는데 파도 와서 파도를 딱 탔어요. 그럼 쭉 타고 가다가 끝에까지 파도 계속 와서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까지 오다가 중국까지 가서 마저 다 팔아야지. 우리가 파도 다 타는 거거든요. 사이클 다 타는 건데 지금 중국 경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중국도 그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도 우리 기술을 대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산업 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제품을 더 올리거나 가격을 내려가지고 경쟁했을 정도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요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파도 타다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지갑도 부풀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지갑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안 부풀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표상 지금 소득이 늘었다. 지금 1.3%니까 연율로 하면 5.2%예요. 예. 이게 실질이기 때문에 여기다 물가 상승분 고려하면은 명목으로 8%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주 신나야 됩니다. 거의 80년대 얘기 아니고 8%. 아니, 명목으로 8% 늘었다는 거는 진짜 네. 어마무시하게 늘은 겁니다, 지금. 예. 완전 신나야 되는데 우리 총선을 통해서 민의가 표출된 거는 우리는 그렇게 신나지가 않아. 신나면 괴로워. 뭐가 신고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너무 고생하고 있어 지금. 요 민의가 표출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표와 예. 국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 상황과는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요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거. 그래서 요 괴리가 발생되는 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왜 괴리가 발생하는가? 그것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왜냐하면 일단 지표가 나온 것도 사실 소득이 늘었어. 근데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총선에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예요. 1번 2차 양명주가 아니고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이게 1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느냐? 1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야 니네가 소득 늘었는데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니까 생각나는 게 그 4월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보면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 체감 못하고 있다. 요 얘기 나오잖아. 그 얘기는 해주고. 체감도 니네가 돈 지갑에 돈 가지고 꾀병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앓는 소리 한다. 앓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상층인데 중산층이라고 니네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닌데. 인지 부조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네. 이렇게 경제 관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민생회복 지원금 들어가면은 니네가 야 돈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있겠다. 지금 지표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민생지원금이냐 요 얘기는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가 돈 다 늘었잖아. 소득 늘었는데 이거 왜 도대체 돈 더 달라 그러는 거야? 니네 다 저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도 안 쓰고? 그러니까 결국 국민 탓이네요. 그러니까 니네가 꾀병 부리고 있다. 이게 1번. 이게 1번입니다. 또 2번은 조금 더 테크니컬한 건데 기업이 일단 돈을 벌었다. 근데 그게 노동자한테 갈 때까지는 시차가 걸린다. 뭐 이래서 먼저 연봉 인상이라든지 이런 데 또 시차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왜냐면 연봉은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즉각적으로 바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비스 주면 되지. 보너스 주면 되지. 보너스 주면 되는데 그것도 연말에가 주는 거니까 아직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은 너희들한테는 아직 줄 때는 좀 시차가 걸려. 그래서 지표상 좋지만은 노동자는 힘들 수가 있어. 버텨. 1년만 버티면은 니네도 소득이 괜찮아질 수가 있어. 이런 시각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2번. 이게 2번이고 3번은 뭐냐면은 돈을 벌어서 소비자한테로 갔는데 일부에게만 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 대다수한테 이 혜택이 돌아간 게 아니고 노동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업소득이나 이런 것만 더 들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도 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만 늘었다. 예컨대 뭐 CEO나 무슨 관리자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었는데 아래에서 빡빡 기는 사람들은 안 늘었다. 이거 우리가 양극화라고 보통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제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지금 퍼지는 게 아니고 일부에게 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표상으로는 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표라고 하는 건 보통 평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안 늘고 제가 소득이 늘었어도 평균은 늘 수가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교수님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문제라고 보는데 1이든 2든 3이든 다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틀렸다 공무원들. 왜냐하면 지금 그 보수층에서도 지금 자영업자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뭐 기획기사도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 영수회담 할 때 우리 뭐 야당에서 25만 원 주라고 하는데 우리에서도 50만 원 주라는 얘기가 있었다. 네. 그거 내가 거절했어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수층 내에서도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보수층 그 보수 정당의 가장 그 아주 강한 지지층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 뭐 연체율이나 그 뭐 폐업률 여기 아까 사진 하나 보시면은 예, 이 자영업자의 그 연체액 추이나 아니면은 외식업체 이제 폐업률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지금 연체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폐업률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번은 아니지. 누가 봐도 아니지. 그래서 지금 1번의 설명은 틀렸다. 1번의 그럼 설명. 2, 3번은? 2, 3번은 이제 그 지금 돈을 벌은 계층과 시점과 이제 수혜를 봐야 되는 전체 국민의 이 뭐 대상 시점이 서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금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득 재분배, 시점 내에서 소득 재분배를 하든 아니면 시점 간에 예. 내년에 돈 많이 벌 거면은 그럼 우리 올해 굶어야 되나? 이거 재분배는 정부밖에 못 합니다. 개인한테 개별 기업에게 아니면 부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재분배가 안 일어나요.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야호 신났다 우리가 이겼어. 저 멍충이들 이거 내 지표 봤으면은 우리한테 찍었을 건데 이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일단 한 20분 정도 먼저 이제 연설을 한다는데 그 내에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100% 들어갑니다. 100%.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몇 %? 네, 방향은 맞았는데 체감이 덜 된 것이 문제다. 홍보 잘해야 되겠다. 100%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100% 들어갑니다. 100%. 왜냐하면 잘한 게 이것밖에 없어. 없어. 다른 거는 내세울 게 없어.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전현직 금통위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겠고요. 사랑합니다. 예. 뭐 성장률 다 좋은데 체감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물가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예. 지금 뭐 TF 문가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용산에서. 지금 사실은 그런 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부총리 경제수석 2년 했고 부총리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심판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이제 경제 관료들 경제 정책을 대통령 보고 했어요. 국민 보고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보고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은 TF를 그 나물에 그 밥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겼어. 인식이 바뀌는. 니네가 잘못된 거야. 야, 우리가 이겼어. 이거 안 바뀝니다. 근데 당장 공공요금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안덕근 예. 예. 이 산업부 장관이 공공요금 이제 인상해야 된다 이러고 예. 나왔거든요. 예. 실제로 그 필요성은 있어요. 그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공기업이 대규모로 부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럼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전에 하지 왜? 끝났으니까. 근데 선거 끝나고도 조금 있다가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며칠 지난주에는 뭐 있었냐면은 국내 석유 가격 이제 인상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장관 똑같은 안 장관이 다 돌아다니면서 국내 석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공공요금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 시점이 묘하다. 민생회복지원금 이제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여기서 괜히 분위기 잡는 거 아니냐. 우리 여차하면 물가 올린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아까 그러면 민생지원금 풀면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지금 물가 올릴 게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 그럼 물가 더 물가 오른다. 올라갈 건데 니네가 민생회복지원금 하면은 이거 확 뛰는 거야. 조심해. 그게 그렇게 연결된다. 이런 밑자락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답답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석균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